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유형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조금 전에도 국회 연결해서 들었지만요. 지금 국회 운영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른바 신현수 민정수석 파동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을 했네요. 질의가 집중이 됐는데 일단 뭐 송구하다라는 표현과 함께 민정수석 패싱이 아니었다. 그리고 거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뭐 조만간 더 결정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먼저 박정하 대변인께 이 사안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뭐 워낙 그 파장이 클 수 있었던 게 이제 사실은 좀 자그러들었고 어제 일제히 그 신현수 수석이 이제 그대로 거취를 정한 거에 대해서 많은 신문들이 이제 봉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오늘 여전히 그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서 대답한 거 보면 좀 전에 저희가 본 것처럼 일단 국민들에게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다만 이 검찰 인사, 고위급 인사 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전 승인을 했고 후 전자결제를 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야당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것처럼 뭐 대통령 패싱까지는 안 가도 신현수 민정수석에 대한 패싱 건 혹은 누군가가 이제 결제안을 그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신현수 수석 잘못된 보고를 했을 개연성은 여전히 하나 남아 있다. 두 번째는 그 신현수 민정수석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어제 오늘 계속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거취를 대통령께 일임하고 나면 뭐 사의를 반려했다던가 아니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 청와대가 요 며칠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입장을 표지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오늘도 그 유영민 실장이 그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안 하셔서 아직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 보면 저는 이게 완전히 꺼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봉합 상태에서 휴화산 상태다. 이게 이제 오늘 얘기가 계속 여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논란 등과 함께 향후 또다시 제2의 신현수 사태 내지는 파동이 잠재돼 있는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오늘 운영위원회의 유영민 실장 말씀을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해명이 충분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고요. 유영하 교수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경위라든가 워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그건 청와대라든지 헤드탑 기관에서 일어난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특히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간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간에 뭔가 좀 잘 안 맞았다라는 건데요. 유영민 실장이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했지만 그건 뭐 적절치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이 헤드탑이죠. 그리고 권력의 핵심, 특히 이제 추윤 갈등이 있었고 검찰 개혁에 대한 추진과 거기에 따른 어떤 피로감도 있었고 국민들이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좀 서로 간에 맞지 않는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또 소위 잠시 또 휴가를 가고 이런 부분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일찍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지속이 다시 복귀했으니까 이거 진정되는 국면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의 속도라든가 범위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면밀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개혁이라는 부분들은 기득권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권 핵심부가 항상 사전에 조율하고 그리고 얘기를 하고 또 잘 그 로드맵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논란 속에서 보면 사실은 그 지금 검찰 고위직 인사는 사실 작은 부분이고 신현수 민정수석이 한 40여일 전에 이제 임명이 돼서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 있었던 국정운영 방안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대통령하고 굉장히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속뜻이 과연 어땠느냐에 대한 게 분명하게 그 청와대로부터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유영민 비서실장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그 인사안에 대해서만도 박광계 장관 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추인을 해줬고 거기에 무게를 실어줬다가 이제 분명히
지는 거거든요. 그럼 예. 저는 여전히 인정 갈등 상황이 좀 다소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신영 수석이 지금 출근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태가 조만간 다른 방식으로든 혹은 네. 거취에 대해서 또 다른 일이 생길 개연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대통령이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이 국면에서는 갈등을 봉합하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예. 예. 주제 넘겨보겠습니다. 민주당이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비공개 당정은 주로 이제 수사 기소 분리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방안에 대해서. 예, 첫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TF가 생각하는 수사 기소의 방향, 수사 기소 분리의 방향과 수사 기소 분리의 정도,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고요. 예, 당의 검찰개혁 특위가 꾸려져 있고 그 산하에 이제 수사 기소 분리 TF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 특위 차원에서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 TF 차원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네. 한 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는 그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검찰 개혁이요. 사실 그동안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와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양대 축으로 이것이 검찰 개혁의 완성인 것처럼 인식했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최근에 모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또다시 검찰 개혁이 얘기가 불거지고 있고요. 여기에 중대범죄수사청, 말 그대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곳이겠죠.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검찰 개혁을 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게 왜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명문적 타당성과 현실을 좀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이제 오래됐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뭐 지금은 상당히 좀 약화됐지만 그 이전만 해도 국민들의 여론의 지지를 상당히 받았던 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선출되지 않은 그리고 그 어떤 기득권적 권력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피해를 준다. 그리고 불편부당한 사회의 어떤 평등성에 있어도 문제가 된다라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6개 부분은 이제 그 지난번 국회에서 20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하면서 굉장한 갈등과 압력들이 있었죠. 그 조정하는데 거기서 이제 검찰에게 실제로 수사권을 다 경찰에 넘기지 말고 경찰이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당시 논의는요. 그러니까 뭐 금융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선거사범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6개 부분을 남겨놓은 겁니다. 실제로. 근데 검찰 개혁에 봤을 때 검경 수사권의 조정에서 요체는 사실상 그거거든요. 그 부분이 검찰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더욱더 득세하고 있다.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명분타능성 맞죠.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고 검찰 수사권 조정을 하려면 확실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검찰 개혁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저항도 있었고 그 로드맵이라든가 과정에 있어서의 면밀함이라든가 어떤 아주 세밀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양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저항에도 부딪히고 또 문재인 정부의 여론을 악화시키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게 또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민주당에서 들고 나온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 그런 문재인 정부가 이걸 할 만한 역량과 힘이 되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그거에 대해 국회에서 물론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야당의 반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검찰의 저항도 거셀 것인데 이 문제를 잘 누그러뜨리면서 아우르면서 예를 들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에게 그런 부분이 호응적 반응성을 가져갈 것이냐는 문제. 이 문제를 같이 결합해서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이 문제를 던져줘야지. 그렇지 않고 또 예를 들면은 상당히 좀 명분과 이런 부분만 진행하다가는 또 역공을 당할 확률도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을 추진할 것이냐를 두고 사실 당 정관 또 당 청관의 이견이 있다라는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좀 전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던 좀 중수처의 내용, 형식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작년까지 있었던 공수처를 중심으로 한 검찰 개혁이라는 게 이제 뭐 검찰 개혁이라고 쓰고 일부에서는 검찰 장악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예. 지금 중수처는 이제는 아예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검찰을 해체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6대 범죄 수사 기능마저도 검찰에서 완전히 분리를 해내서 검찰은 이제 그 기소만 하는 기관으로 해체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중수처의 많은 동력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뭐 개인적으로 피의자가 돼 있는 상황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권력이 핵심을 찌르고 있는 수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라서 저는 이게 형식적으로 과연 맞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시기 말씀하시고 뭐 당청 간의 이제 문제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저희가 신현수 민정수석 관련한 얘기 했잖아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요 며칠 전 월요일 날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속도 조절을 암시하는 듯한 취지의 말씀을 하시고 이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거와는 전혀 다르게 당에서는 지금 중대범죄수사처까지도 발족을 하면서 그 법안을 내고 처리를 하고 검찰을 완전히 이런 그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시까지 가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좀 그 이제는 대통령 말씀도 잘 안 들리는 건가? 아니면 이게 정말 걱정하는 그 여권에서 걱정하고 있는 레임덕의 현상인가라는 것. 그리고 좀 전에 과연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봉합됐던 신현수 수석의 사태가 과연 어디까지 또 진전될 건가? 그럼 청와대 내에 이 구조는 그다음에 대통령의 리더십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걸 따지면 과연 이게 지금 이견이 없다라고 당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청 간에 과연 이견이 없는 건지 시기적으로 왜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저렇게 좀 과속을 하듯 추진을 하는 건지 저는 지금 이견 없다라는 그 여권의 말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그 포인트들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박범계 장관이 이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전했습니다만은 민주당 이제 강경한 어떤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6월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유영민 실장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의 명분성과 타당성 그리고 국민 수용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현실적으로 그리고 면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적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원들이 잘 면밀히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보궐선거도 있고요. 내년에 대선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도 뭐 대통령 워딩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박범계 장관이 얘기한 걸 보면은 뭔가 좀 그런 국민적 피로감에서 벗어나서 검찰 개혁을 현재까지 제도화된 부분들을 안착시키는 방안으로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런 명분적 타당성은 맞죠. 그러나 그것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냐라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이 검찰 개혁의 정치화가 돼 버립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많았다고 봐요. 조국 장관 사태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까지 검찰 개혁이 정치화돼 버리면서 경찰 개혁은 온데간데 없어버리고 이 정치적으로 공방만 있어버리는 이런 부분을 가면 결국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피로하고 뭐 성취감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에서 잘 저는 살펴봐야 된다. 세밀하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추진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달 내, 정확히 26일에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무슨 일이 있어도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꽤 오래전부터 밝혀왔는데요. 며칠 전에 이 국토위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들이 위원들이 이 법이 통과돼도 공항을 어디다 지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정말 전지전능한 법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가 막힌 법은 처음 본다라는 얘기들을 국토위 위원들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국책 사업에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의 타당성, 이게 과연 입지가 정확히 괜찮은지, 사업비는 적절한지 이런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경제성 부분에 대한 또 예비 타당성 조사도 당연히 거쳐야 되는데 이 신공항 특별법은 다 건너뛴다고 합니다. 그만큼 특별한 법인데 이를 놓고서 이런 의원들의 얘기들이 좀 함의하고 있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국토위 내부에서 소위에서
의원들이 했던 얘기들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인 지금 현재 이 건을 심의했던 그리고 결국 이제 뭐 본회의 가면 처리가 될 이 건에 대한 국회의원들이 저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가덕도 신공항은 그 동남권 신공항 중에서도 순위가 밀렸던 곳이에요. 이거를 갑자기 끄집어서 1순위로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설계 도면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돈 주고 공항 짓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들도 담당 상임위 의원들도 이상하다고 하고 담당 부처 공무원들은 더더욱 이상하다고 하는 이 가덕도 신공항을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이렇게 특별법을 처리하면서 추진하겠다는 건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다 문매를 저는 역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국민 누구라도 쉽게 납득이 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오죽하면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이게 매표 공항이냐라고까지 표현을 하겠습니까? 저는 뭐 이게 정치권에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될 일을 지금 막 너무 쉽게들 하고 있다. 예. 향후 그렇다 보면 다른 국책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건가 이게 전례가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저는 좀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유영혁 교수님 입장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부분에 사회적인 의미, 또 사회 경제적 의미,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남권 벨트를 만들어내고 지금 상당히 더 약화되어 있는 뭐 부울경이 800만인데 800만 주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이걸 통해 갖고 좀 사회경제적 지위라든가 활로가 좀 뚫렸으면 좋겠다. 그런 민심이 아주 강한 것이죠. 그래서 여야 공이 하여튼 급하게 서둘러서 상임위에서 지금 통과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선거 전에 이게 또 처음에 이제 국민의힘도 반대하다가 이제 찬성하게 되는 돌아서는 게 부울경의 800만 주민들이 수건이에요. 그거는요. 제가 이거를 그럼 어떻게 추진할 것이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도 이제 1999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예산 500억 이상의 국가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과 또 정책성, 국토 균형 발전 세 가지를 보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그걸 면제시킬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제 생각에는 보궐선거 정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궐선거용이기도 하지만 대선까지도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실제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러기 때문에 예타를 면제하면서 이 사업성이 뭐 사업을 진행하다 이거 나 못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지금 관련 부처 기재부나 또 법무부까지도 국토부도 지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만약에 예타가 면제된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이 나와야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성을 보겠다라는 부분이 나와서 조금 늦더라도 그러나 하여튼 이걸 차곡차곡 분명하게 추진하겠다. 불안정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혜라든가 너무 보궐선거에 이걸 몰입하지 말고요. 일단 하겠다는 건 부산 시민들한테 알려졌으니까 강력한 의지가 특별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임기가 2주 남았는데 금요일에 특별법이 처리된 이후에는 이 후속 처리를 그래도 총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그 건에 이제 그 민주당 내부 규정상 대통령 선거 경선에 출마하는 사람은 선거를 1년 전에 이제 그만둬야 되니까 3월 8일까지 네. 이낙연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그 전에 이낙연 대표는 지금 다소 이제 정체 내지는 하향하고 있는 본인의 지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익 공유제나 최근에 뭐 또 여러 가지 그 선심성 공약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그 부산 보궐선거에 앞두고 PK 민심을 잡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그게 과연 그 지금 다소 밀리고 있는 걸로 비춰지고 있는 그 지지율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봐요. 좀 더 국가 장래나 미래를 쳐다보는 그런 대책과 행보들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보궐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본선에 나설 주자를 뽑기 위한 레이스가 거의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마지막 TV 토론을 금요일부터 이제 경선 투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3일절인 월요일 날 후보가 확정이 될 텐데 네. 민주당은 이제 2명의 후보 모두 예. 다 잘 아시겠지만 박영선 후보와 그다음에 우상호 후보 둘 중에 한 명이 최종 본선에 오르게 됩니다. 여권에서는 굳히기냐 뒤집기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유영하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영선 후보는 본선 경쟁력을 내세우는 것 같고요. 우상호 후보는 민주당 다음을 얘기하듯이 민주당의 결집이 중요하다. 이런 근데 이제 5대 5니까요. 그 여론조사가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니까 우상호 후보도 끝까지 이걸 뒤집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는 거기서 연관돼서 이제 친서민, 친노동 후보다라는 거. 박영선 후보는 뭔가 혁신적인 성장. 서울을 혁신적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뭐 디지털 화폐까지도 얘기할 정도로 이런 자기가 중소벤처자본간의 경험을 살려서 하는 것인데요.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그러니까 그 부동산 정책에서 드러났지만은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과연 서울 이게 그 지방자치제 선거인데 아무리 보궐선거고 대선 전이라 그래도 뭐 서울 시민의 어떤 이게 지방자치라는 가능한 참여와 자치인데 이거 입각해서 서울시를 어떻게 바꾸겠다. 서울시의 미래는 무엇이냐. 서울 시민들의 삶은 내가 시장이 되면 이렇게 바뀐다. 그러니까 시혜적인 공약이 아니고요. 뭔가 좀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서울 시민들의 요구와 욕망을 담은 그런 공약이라든가 정책과 비전. 이런 부분들을 좀 내놓으면서 새로움과 신선함을 좀 더했으면 좋겠는데 이 양 두 후보가 이제 그런 부분보다도 이제 굉장히 물론 정책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부동산 정책도 정부에서 다 내놓은 거거든요. 그건 제가 보기엔 공급 정책 충분할 것 같아요. 더 하면 이게 공급 과잉이 일어날 것 같다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간에 그러한 좀 뭔가 좀 이 지방자치는 특히 생활정치라는 측면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민주당 두 후보가 그런 부분들을 남은 기간에 좀 내놨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면이 서울 시민들에도 어필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제3지대 안철수, 금태섭 후보의 경우도 단일화 방식이 결정이 됐습니다. 100% 모바일 여론조사로 결정이 됐고요. 민주당 후보에 대한 경쟁력을 이제 묻게 되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일단은 뭐 굉장히 논란이 좀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 모바일 여론조사를 하고 최대 쟁점이었던 그 적합도 조사를 할 건가 경쟁력 조사를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두 후보가 경쟁력 조사를 하자라고 합의가 됐는데 그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와 경쟁력 조사가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좀 그 설문 문항에 따라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줄다리가 있었습니다만은 다행히 합의가 돼서 이제 3월 초에 이제 제3지대 후보는 나올 것 같고 거기에 그거와 이제 국민의힘 지금 내부 경선이 진행 중입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면 또 다시 이제 지금 단일화 룰 갖고 굉장히 후보 간 그리고 당 간 굉장히 많은 그 실무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파열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공직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 혹은 뭐 극단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가기 전인 시점까지 뭐 논란이 되겠지만은 첫째 하나는 그 야권 단일 후보에 대한 서울 시민 내지는 국민들의 굉장한 압박. 두 번째는 만약에 단일화에 실패했을 경우 그 책임을 지게 되는 후보들은 향후 정치 생명까지도 굉장히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든 야권 단일화는 뭐 무난히 정리가 될 거고 뭐 다소 잡음은 있더라도 경선에 대해서 합의가 돼서 좋은 옥동자의 결과를 시민들 때 내놓으면서 심판을 그 표를 구하는 그런 과정으로 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30초 정도 시간이 있는데 야권은 여권에 비해서 변수들이 아직 더 많지 않습니까? 뭐 국민의힘 내부의 경선도 그렇고요. 또 제3지대와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변수들이 앞으로 좀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박정화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시민들의 피로도에 한계 역지 상황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저는 뭐 그래도 이슈 없이 지나가는 것보다는 단일화 이슈라는 걸 가지고 막판까지 가져가는 게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